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 책 한강님의 소년이 온다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썩한데요. 그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소년이 온다를 이번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 2014년 만해 문학상, 2017년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하고 전 세계 2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며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 시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이 작품은 채식주의자로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게 눈을 뗄 수 없는 보편적이며 깊은 울림이라고 뉴욕타임즈에선 얘기하고, 역사와 인간의 본질을 다룬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소설이라고 가디언지에선 얘기했으며, 한강을 뛰어넘은 한강의 소설이라고 문학평론가 신영철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찬사를 선사한 작품으로 그간 많은 독자들에게 광주의 상처를 깨우치고 함께 아파하는 문학적인 헌사로 높은 관심과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상처의 구조에 대한 투시와 천착의 서사를 통해 한강만이 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1980년 5월을 새롭게 조명하며 무고한 영혼들의 말을 대신 전하는 듯한 진심 어린 문장들로 5.18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작품은 가장 한국적인 서사로 세계를 사로잡은 한강 문학의 지향점을 보여주는데요. 인간의 잔혹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증언하는 이 충실한 서사는 이렇듯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인간 역사의 보편성을 보여주며 훼손되지 말아야 할 인간성을 절박하게 복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아시아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2012년 중국의 모옌 이후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국적 기준으로 노벨상을 받은 아시아 작가는 인도의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와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 오예 겐자부로, 중국인 모옌 등에 이어 한강이 다섯 번째입니다. 아시아 여성 중에는 첫 번째라고 하네요. 노벨 문학상은 이날까지 121명이 받았으며 이 중 한강은 18번째 여성 수상자라고 합니다. 스웨덴 할리모는 10일 한강을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한강은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며 작품마다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며, 그는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강은 할리몬이 공개한 전화 인터뷰에서 정말 감사하다, 너무 놀랍고 영광이다라며 한국 독자들,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970년 11월 광주에서 태어난 한강은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1993년 문학과 사회에서 시 서울의 서울, 1994년 서울 신춘문예에서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작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2017년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2018년 채식주의자로 스페인 산클레멘테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독립문학상, 만해 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문학적 공로를 인정받아 제33회 인촌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강은 인간의 폭력성과 그에 따른 삶의 비극성을 집요하게 탐구해온 작가로 꼽힙니다. 채식주의자 외에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년이 온다, 말을 잃어가는 여자와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의 만남을 그린 히라보 시간 등의 작품을 썼습니다. 한강은 특유의 밀도 있는 구성과 시적인 문체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소설집 여수의 사랑, 장편 검은 사슴 등을 통해
슬픔과 외로움 위주의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을 다뤘습니다. 2005년 중편 몽고 반점이 이상 문학상을 받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70년대생 작가와 차별화된 진중한 문장과 세계관으로 호평받은 바 있습니다. 한 작가의 가족은 문인 집안으로도 유명한데요. 불의 딸 폭으로 유명한 작가 한승원이 부친이십니다. 오빠인 한동림도 등단한 소설가입니다. 부친은 딸에 대해 그 사람의 언어와 내 언어는 다르다. 소년이 온다. 히라보 시간을 읽어보면 시적인 감성이 승화된다고 평한 바가 있습니다. 한 작가는 2002년 펴낸 장편 그대의 차가운 손의 작가의 말에서 글쓰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새벽녘에 꾸었던 꿈, 낯선 사람이 던지고 간 말 한마디, 무심코 펼쳐든 신문에서 발견한 글귀, 불쑥 튀어나온 먼 기억의 한 조각들까지 모두 계시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바로 그런 순간들이 내가 소설을 쓸 때 가장 사랑하는 순간들이라고 썼습니다. 외신의 뉴스를 보면요.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프랑스어로 펴낸 프랑스 출판사 그라세의 조아킴 슈네프 편집자는 한강의 수상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놀라움과 기쁨이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언젠가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거라고 확신은 했지만 오늘이 그날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외국 매체는 역시 K컬처와 관련 언급도 했습니다. AP는 점점 커지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반영한다며 앞서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받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성공했으며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K-팝 그룹도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강시의 소년이 온다에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사진첩에서 봤던 참혹한 시신들의 사진, 그리고 총상자들을 위해서 헌혈을 하려고 병원 앞에서 줄을 끝없이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거 두 개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이토록 참혹하게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집에 머물지 않고 나와서 피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너무 이상한 양립할 수 없는 숙제 같았어요.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제 안에 아직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5월 광주를 결국은 뚫고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언제나 그렇듯이 글쓰기 외에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쓰게 됐던 거예요. 선주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죽지 말아요 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1년 반 동안 썼는데 그런 과정에서 5장을 마지막까지 좀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소설에서 마지막으로 쓴 문장이 그거예요. 죽지 말아요 라는 문장인데 그 말을 쓰고 싶었어요 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또 이 작품을 쓰면서 너무 많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3줄을 쓰고 1시간을 울고 몇 시간을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작품에 매달렸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자는 이 작품에서 진심 어린 문장들로 무고한 영혼의 말을 대신 전하며 그 시절을 잊고 무심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국가의 무자비함을 생생하게 그려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간의 잔혹함과 악행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잊을 수 없는 봄날의 5월을 지나 여름을 건너가지 못한 이들과 살아남은 것이 오히려 치욕으로 여기며 매일을 힘겹게 견뎌내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는가를 간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역사적 기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책장을 덮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야기, 끝나지 않는 5월, 피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노래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바탕으로 한강 특유의 정교하고도 밀도 있는 문장으로 그려냈습니다. 5.18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소년 동호는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들을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매일같이 합동 분향소가 있는 상무관으로 들어오는 시신들을 수습하면서 15 어린 소년은 어린 새 한 마리가 빠져나간 것 같은 주검들의 말 없는 혼을 위로하기 위해 초를 밝히고 쉬취를 뿜어내는 것으로 또 다른 시위를 하는 것 같은 시신들 사이에서
친구 정대의 처참한 죽음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정대는 동호와 함께 시위대의 행진 도중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져 죽게 되고 중학교를 마치기 전에 공장에 들어와 자신의 꿈을 미루고 동생을 뒷바라지하던 정대의 누나 정미 역시 그 봄에 행방불명되면서 남매는 비극을 맞습니다. 무자비한 국가의 폭력이 한순간에 무너뜨린 순박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무고하게 죽은 어린 생명들에 대한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정대의 절규한 듯한 목소리로 대변됩니다. 5.18 당시 인구 40만의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은 80만 발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가의 부조리에 맞서도록 어린 그들까지 시위 현장으로 이끌었던 강렬한 힘은 다만 깨끗하고도 무서운 양심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느끼며 수십만 시민들이 모여 만든 위대한 양심의 혈관을 함께 이루었던 것입니다. 소설은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하던 형과 누나들이 겪은 5.18 전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단면들을 드러내 보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치욕스러운 고통이 되거나 일상을 회복할 수 없는 무력감에 괴로워하는 이들의 모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수피아여고 3학년 시절에 5.18을 겪은 김은숙은 전두환 타도를 외치는 데모로 점철된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면서 담당 원고의 검열 문제로 서대문 경찰서에 끌려가 7대의 뺨을 맞기도 합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귀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조 활동을 하다 쫓겨난 임선주는 이후 양장점에서 일을 하다가 상무관에 합류하게 되고 경찰에 연행된 후 하열이 멈추지 않는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상무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대학생 김진수 역시 연행된 이후 모나미 볼펜 고문, 성기 고문 등을 받으며 끔찍한 수감 생활을 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인간의 잔혹함과 악행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한강은 이 작품을 통해 15살 소년 동호의 죽음을 중심으로 5.18 당시 숨죽이며 고통받았던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하나 힘겹게 펼쳐 보이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 시대를 증언하는 숙명과도 같은 소명을 다합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오히려 치욕이 되는 사람들이 혼자서 힘겹게 견뎌내야 하는 매일을 되새기며 그들의 아물지 않은 기억들을 함께 나눕니다. 한강 작가는 무덥고 습했던 여름 끝에 가로수 아래를 걷다가 잘 마른 깨끗한 호청 같은 바람이 얼굴과 팔에 감기는 감각에 놀라며 동호를 생각한다. 따뜻했던 봄날의 5월을 지나 그 여름을 건너가지 못한 동호, 이런 아침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동호를 떠올리며 작가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인간이란 것을 되새기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가를 간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한 영혼들이 없기를, 상처 입은 영혼들이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나아가 평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18 희생자들이 눈 덮인 무덤들 사이에서 못다 핀 소년 동호를 추모하기 위해 작가 한강이 마음을 다해 밝힌 작은 촛불들이 안타까운 세상에 온기를 더해줄 것이라고 전합니다. 목차를 보면요. 1장 어린 새, 2장 검은 숨, 3장 7개의 뺨, 4장 쇠와 피, 5장 밤의 눈동자, 6장 꽃 핀 쪽으로,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로 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다른 화자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게 본 몇몇 구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죽였을까? 누가 나를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생각할수록 그 낯선 힘은 단단해졌어. 눈도 뺨도 없는 곳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피를 진하고 끈적끈적하게 만들었어. 어디선가 누나의 혼도 어른거리고 있을 텐데 그곳이 어딜까? 이제 우리한텐 몸이 없으니 만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일 필요는 없을 텐데 하지만 몸 없이 누나를 어떻게 만날까? 몸 없는 누나를 어떻게 알아볼까?
그들을 향해 날아가고 싶었어. 묻고 싶었어. 왜 나를 죽였지? 왜 누나를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저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그 이마, 그 눈꺼풀들을 밤새 건너다니며 어른거리고 싶다. 그들의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고요한 새벽이었어. 불길이 사그라지며 숲은 다시 어두워졌어. 어린 군인들은 흙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죽은 듯 잠들어 있었어. 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어. 한꺼번에 수천 개의 불꽃을 쏘아 얼리는 것 같은 폭약 소리. 한꺼번에 숨들이 끊어지는 소리. 놀란 혼들이 한꺼번에 몸들에서 뛰쳐나오는 기척. 그때 너는 죽었어. 그게 어디인지 모르면서 네가 죽은 순간만을 나는 느꼈어. 빛이 없는 허공으로 번지며 나는 위로, 더 위로 올라갔어. 캄캄했어. 도시의 어느 방향으로도, 어느 구역, 어느 집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어. 눈부신 불꽃들이 뿜어져 나오는 곳은 멀리 있는 한 지점뿐이었어. 연달아 쏘아 올려지는 조명탄 불빛들을 번쩍이며 흩튀는 총신들의 불꽃을 나는 봤어. 그때 그곳으로 가야 했을까? 그곳으로 힘차게 날아갔다면 너를, 방금 내 몸에서 뛰쳐나온 놀란 너를 만날 수 있었을까? 여전히 눈에서 피가 흐르는 채 서서히 조여오는 거대한 얼음 같은 새벽빛 속에서 나는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었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모나미 검정 볼펜은 조사실에 들어가면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는 첫 순서였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일단 분명히 해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에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허용되는 건 오직 미칠 듯한 통증, 오줌 똥을 지리도록 끔찍한 통증뿐이라는 것을.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니요, 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조의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겪은 일들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우리는 이따금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가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고 교통사고를 내고 빚이 생기고 다치거나 병을 얻고 정 많고 서글서글한 여자를 만나 잠시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믿고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모든 걸 무너뜨려 다시 혼자가 되는 비슷한 경로를 거울 속 일그러진 얼굴처럼 지켜보는 사이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의 불면과 악몽, 하루하루의 진통제와 수면 유도제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위해 염려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를 경멸했습니다. 우리들의 몸속에 그 여름의 조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
영혼이란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아니, 그건 무슨 유리 같은 건가? 유리는 투명하고 깨지기 쉽지. 그게 유리의 본성이지.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물건은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지. 금이 가거나 부서지면 못 쓰게 되니까 버려야 하니까. 예전에 우린 깨지지 않은 유리를 갖고 있었지. 그게 유리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해본 단단하고 투명한 진짜였지. 그러니까 우린 부서지면서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었던 걸 보여준 거지. 진짜 유리로 만들어진 인간이었단 걸 증명한 거야. 이제는 내가 선생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부마항쟁에 공수부대로 투입됐던 사람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 이력을 듣고 자신의 이력을 고백하더군요. 가능한 한 과격하게 진압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특별히 잔인하게 행동한 군인들에게는 상부에서 몇십만 원씩 포상금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동료 중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맷값을 주면서 사람을 패라는데 안 팰 이유가 없지 않아? 베트남 전에 파견됐던 어느 한국군 소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시골 마을 회관의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모아놓고 모두 불태워 죽였다지요. 그런 일들을 전시에 행한 뒤 포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가 그 기억을 지니고 우리들을 죽이러 온 겁니다. 제주도에서, 관동과 난징에서, 보스니아에서, 모든 신대륙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전자에 새겨진 듯 동일한 잔인성으로.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앞당겨 벗어난 유일한 길이란 생각과 싸웁니다. 선생은, 나와 같은 인간인 선생은 어떤 대답을 나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오래전 동호와 은숙이 조그만 소리로 나누던 대화를 당신은 기억한다. 왜 태극기로 시신을 감싸느냐고, 애국가는 왜 부르는 거냐고 동호는 물었다. 은숙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까? 태극기로, 고작 그걸로 감싸보려던 거야. 우린 도륙된 고깃 덩어리들이 아니어야 하니까. 필사적으로 묵념을 하고 애국가를 부른 거야. 그 여름으로부터 20여 년이 흘렀다. 씨를 말려야 할 빨갱이 연놈들, 그들이 욕설을 뱉으며 당신의 몸에 물을 끼얹던 순간을 등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 여름 이전으로 돌아갈 길은 끊어졌다. 학살 이전, 고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 그 발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나는 몰라. 언제나 같은 사람인지 그때마다 다른 사람인지도 몰라. 어쩌면 한 사람씩 오는 게 아닌지도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번지고 서로 스며들어서 가볍디 가벼운 한 몸이 돼서 오는 건지도 몰라. 스스로가 용감하지도 강하지도 않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안다. 그의 봄과 같은 순간이 다시 닥쳐온다면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 피구 시합에서 날쌔게 피하기만 하다 결국 혼자 남으면 맞서서 공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왔던 것처럼, 버스에서 터져나오는 여자애들의 쨍쨍한 노래에 이끌려 광장으로, 총을 든 군대가 지키는 광장으로 걸었던 것처럼, 끝까지 남겠다고 가만히 손을 들었던 마지막 밤처럼 희생자가 되어선 안 돼라고 성희 언니는 말했다. 우리들을 희생자라고 부르도록 놔둬선 안 돼. 눈을 뜬 달이 침묵하며 옥상에 여자애들을 내려다보던 봄밤이었다. 내 책임이 있는 거야, 그렇지? 입술을 악문 채 눈앞에서 일렁이는 파르스름한 어둠을 향해 당신은 묻는다. 내가 집으로 가라고 했다면, 김밥을 나눠 먹고 일어서면서 그렇게 당부했다면 너는 남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에게 오곤 하는 거야? 왜 아직 내가 살아있는지 물으려고? 아니, 언니를 만나 할 말은 하나뿐이야. 허락된다면, 부디 허락된다면. 죽지 마. 죽지 말아요.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너희 아버지가 있는 가게까지 날마다 천번길로 걸어갔지. 나무 그늘이 햇빛을 가리는 것을 너는 싫어했지. 조그만 것이 힘도 쉬고 고집도 치여서 힘껏 내 손목을 밝은 쪽으로 끌었지. 숱이 적고 가늘다는 머리카락 속가장 땀이 나서 반짝반짝 함수로. 아픈 것매니 쌕쌕 숨을 몰아 쉼수로. 엄마 저쪽으로 가야.
기왕이면 햇빛 있는 대로 못 이기는 척 나는 한없이 네 손에 끌려 걸어갔지. 엄마, 저 밝은 데도 꽃이 많이 폈네. 왜 깜깜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핀 쪽으로. 에필로그. 그 경험은 방사능 피폭과 비슷해요 라고 고문 생존자가 말하는 인터뷰를 읽었다. 뼈와 근육에 침착된 방사성 물질이 수십 년간 몸속에 머무르며 염색체를 변형시킨다. 세포를 암으로 만들어 생명을 공격한다. 피폭된 자가 죽는다 해도 몸을 태워 뼈만 남긴다 해도 그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다.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막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렸던 것을 기억한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피폭이 아직 끝나지 않아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 덧나고 폭발하며 피투성이로 제거되었다. 사실 고민했습니다. 나는 할 말도 없는데 만나면 뭐하나 그러다가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그럼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망설이지 않고 만났을 겁니다. 놔주지도 않고 끝없이 동호 이야기를 했겠죠.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허락이요? 물론 허락합니다. 대신 잘 써주셔야 합니다. 제대로 써야 합니다. 아무도 내 동생을 더 이상 모독할 수 없도록 써주세요.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목이 길고 옷이 얇은 소년이 무덤 사이에 눈 덮인 길을 걷고 있다. 소년이 앞서 나아가는 대로 나는 따라 걷는다. 도심과 달리 이곳엔 아직 눈이 녹지 않았다. 얼어있던 눈더미가 하늘색 체육복 바지 밑단을 적시며 소년의 발목에 스민다. 그는 차가워하며 문득 고개를 돌린다. 나를 향해 눈으로 웃는다. 네, 오늘은 한강님의 소년이 온다 책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현대사의 한 장면이어서 보는 내내 먹먹하고 힘든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벨 문학상을 원서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잔인함과 폭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연대하며 또 정의를 외치는 또 양심 있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인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면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